4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요르단, 5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 산토리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들이 종교개혁 역사 살펴보고 있고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때부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때까지의 시간을 크게 세 개의 사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트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다라는 주제로 총 3번의 영상 살펴봤죠. 루터 개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고 회심하는 스토리, 그리고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황제 카를 5세 앞에서 이제 신문 받는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이후 그 이후의 시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루터가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이후 비텐베르그에서의 사역을 살펴봤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총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그 세계사적인 인물 한 100명을 꼽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루터가 들어가겠죠. 루터의 등장 전과 후 이 세계에서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그가 남긴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은 몇 가지 점에서 이 당시의 상황들이 가미되어 가지고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뭔가? 그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인쇄술의 발명이라는 거죠. 자, 루터는 인쇄술을 선전과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최초의 인물로 평가되고, 또 인쇄술을 염두에 두고 책을 쓴 집필한 최초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자, 두 번째로 당시에 이 독일 국가주의 의식이 상당히 악량되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루터를 이제 현대 독일 국가가 만들어진 국부, 나라의 아버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시의 어떤 국제 정세가 이 교황청에 의한 마르틴 루터에 대한 직접적인 정죄를 막는데 크게 일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독일과 이 프랑스 사이의 경쟁, 그리고 이 독일과 오스만 투르크 간의 경쟁, 요것이 즉각적인 루터나 루터파 신교도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자, 지금 보시는 요게 이제 한번 다룬 바 있는데, 지금 이 지역, 이 드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게 바로 카를 5세 신성 로마 제국, 그 사이에 낀 이 프랑스와 프랑스의 이 프랑스와 1세,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사이에 물고 물리는 사생결된 싸움, 요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지역들, 바로 당시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오스만 투르크, 슐레이만 1세로 대표되는 이 오스만 대제국, 거기에 맞서는 요 신성 로마 제국 간의 경쟁, 특히 비엔나, 빈 공방 등을 두고 이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격돌했던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바로 또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는 개신교에 대한 박해, 박멸을 위기 상황에서 구해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은 뭐냐? 바로 이 종교개혁은 루터 개인의 의지, 능력도 있지만 어찌 보면 때가 찼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그 결과 루터는 100년 전에 등장한 얀 후스처럼 화형당하지 않고, 어찌 보면 이런 상황들 때문에 62세까지 천수를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쇄술의 발명인데요. 당시 중세 말기로 가면서 도시들이 발달하죠. 그리고 학교가 많이 생기면서 책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러면서 뭐 소설가라든지 종이 제작자, 그리고 필경사, 장식가, 재봉공 등 이 다양한 여러 직종들이 출현하게 된다. 책들이 필요하니까 이 책을 직접 필사하거나 목판 활자로 인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가운데 1450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있기 한 세기 전에, 자, 마인츠 출신의 인쇄공이었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역사적인 발명, 즉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면서 출판 혁명이 일어납니다. 즉 동양에서 발명된 종이와 서양의 금속 활자가 융합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였다는 건데, 자, 이러면서
기존의 인쇄 방식보다 속도나 그 양에 있어서 그 수십 배의 증가를 보였다. 당근 이 책의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유럽의 문맹률은 현저히 낮아져서 급속한 사회 발전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때부터 유럽이 중국이나 오스만을 넘어서 지식과 기술 양 측면에서 추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 최초로 인쇄한 책은 1456년 출판된 200권의 라틴어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황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인쇄된 성경들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성경을 통해서 교황의 칙령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직접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로써 종교개혁으로 가는 첫 단계가 맞춰지고요. 자, 이렇게 종교개혁을 위한 외부 환경은 때가 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라틴어로 딱 붙여졌을 때 이걸 독일어로 번역해서 인쇄업자들이 빠르게 인쇄해서 퍼뜨리면서 이 독일어권 전역에 삽시간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발생한 것인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아랍 세계 혁명도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인터넷 때문에 가능했다는 건데, 자, 우리가 1980년대, 이게 이제 구텐베르그이고요. 그 옆에 구텐베르그가 만든 금속활자입니다. 자,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요. 당시 독일 언론인이 이걸 퍼뜨리게 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은 되는데, 자,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인쇄술의 발명,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터넷이나 요 SNS 혁명 이런 거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후수 당시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화형당했고, 이거 빠르게 퍼지면서 루터를 보호해주는 많은 민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루터에게 유리하게 돌아간 당시의 국제 정세, 정치 상황을 들 수 있는데, 자,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압도적 제국으로 치고 나간 요 카를 5세의 요 합스부르크 가문의 신성 로마 제국, 바로 루터의 주군이죠. 루터가 속해 있던 그 지역, 바로 그 비텐베르그 지역의 주군도 누구였는가? 바로 카를 5세였다는 거. 엄청난 이 합스부르크 제국, 바로 이 공공의 적, 유럽 대륙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이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요 카를 5세에 맞서서 당시 프랑스 그리고 영국 그리고 교황청이 합종 연행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요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바로 메디치 가문 출신의 두 명의 교황, 바로 레오 10세와 클레멘스 7세의 경쟁, 이런 것들이 바로 루터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자,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성기를 구가한 이 오스만 투르크의 슐레이만 대제 때에 바로 비엔나를 공격하면서 기독교 세계에는 엄청난 공포감 가운데 빠져들었다. 그래서 자체 내의 신교도, 루터파 신교도 박멸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렇게 간략히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차근차근 연대기 순으로 이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이제 황제 카를 5세가 칙령, 즉 그러니까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돕는 모든 사람들을 잡겠다. 바로 재산을 몰수하고 투옥시키겠다, 그런 칙령이 발표됐지만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자, 1520년대는요 바로 카를 5세, 당시 황제였던 카를 5세는 국내외적으로 연이어 긴박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바로 보름스 제국의회가 바로 1521년에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자, 왜냐? 그가 통치하는 스페인에서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문제를 놓고 프랑스와 1세와 혈전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자, 그런 가운데 루터의 영향으로 독일에서는 기사들의 반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리고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이뤄졌는데 이 문제는 거의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그리고 보름스 칙령 이후 카를 5세는 독일 땅을 떠나서 바로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일의 문제, 바로 이 개신교 문제는 동생인 페르디난드 1세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자, 1521년 레오 10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사망한다. 바로 보름스 제국의회가 펼쳐진 지 몇 달 후에요. 자, 카를은 자신의 가정교사 출신을 교황으로 앉힙니다. 그가 바로 하드리아누스 6세인데 그는 루터에 맞서서 가톨릭의 본질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그는 2년 만에 암살당하죠. 그리고 후계자인 두 번째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등장하지만 그는 우물쭈물
그야말로 결정장애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파 신교도 박멸하는 거 추진하기에 이제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1525년 바로 파비아 전투에서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이 사생결단 대격돌을 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와 1세가 생포됩니다. 자, 그는 마드리드로 끌려가서 거기서 마드리드 협약을 맺고 결국 이탈리아를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526년 오스만 투르크의 슐레이만 대제가 헝가리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타겟은 뭔가?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본가인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였죠. 자, 기독교 세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서방 기독교 세계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기독교 세계를 수호해야 될 교황 클레멘스 7세는 뭔 일을 하는가? 바로 너무너무 강력해진 황제 카를 5세에 맞서서 반황제 코냑 동맹을 맺게 돼요. 자, 이런 가운데 황제 카를 5세 기독교 세계를 수호해야 되는데 그는 안팎의 적들로 인해서 루터파와 어쩔 수 없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슈파이어 제국의회에서 자신이 선포했던 그 보르스 칙령,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철회하게 돼요. 자, 이러면서 영주들은 각자 알아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주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루터파 개신교도는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이죠. 거기서 빠르게 확산되게 됩니다. 자, 1527년 어떻습니까? 자, 교황 클레멘스 7세 반황제 꼬냑 동맹, 거기에 격분한 황제 카를 5세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교황이 있는 로마 교황청을 약탈하게 되죠. 이러면서 7개월간 로마 대약탈이 이루어져요. 당시 이 황제군에 속했던 군인의 다수는요, 이 루터파 신교도였어요. 자, 이들에게 로마 함락은 뭡니까? 바로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다. 바로 그들은 이 로마는 적그리스도 교황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을 이루러 왔다. 그러면서 엄청난 사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당시 황제와 교황으로부터 고통받던 루터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흥미롭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황제가 교황 편이 되어서 나를 핍박하더니 이번에는 황제가 교황을 핍박하여 나를 돕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참으로 기묘하게 일하신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풍자스럽게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바로 헝가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의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도인 비엔나가 공격이 임박한 이런 상황에서 교황은 황제와 싸우고 황제는 교황과 싸우고 이렇게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었다. 자, 이런 가운데 마침내 1529년 오스만 투르크는요, 비엔나 빈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간신히 격퇴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슈파이어에서 제2차 제국의회가 열립니다. 황제인 카를 5세는 이제 오스만의 진격, 이 상황이 이제 호전이 되자 다시 이제 보르스 칙령을 재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루터파, 요 개신교도에 대한 타도를 선언하게 되죠. 자, 그러자 1530년 이 루터파는요, 보름스 제국의회를 요청하면서 황제에게 항의문을 제출합니다. 이때부터 이 개신교도 바로 항의하는 자, 저항하는 자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트 이게 이제 저항하다, 데모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신교를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부르게 된 게 이때부터 이제 그런 칭호가 붙어지게 된다.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이 보름스에서는 이제 루터의 주장을 듣지 않던 황제 카를이 이번에는 루터파의 주장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바로 이 루터파 개신교도가 무엇을 믿는가 그 신앙의 친절을 담은 그 고백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건 바로 루터의 친구였던 필립 멜랑히톤이 주선해서 작성하는데 필립 멜랑히톤은 신학, 철학, 헬라어의 대가로서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 에라스무스에 비견되는 개신교 진영의 대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을 이제 보지도 않고 황제 카를은 무시하고 여기에 서명한 이 루터파 영주들에게 가톨릭으로 복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531년 여기에 분개한 루터파 이 개신교 영주들은 슈말칼덴 군사 동맹을 맺게 되죠. 자, 그러면서 루터는 고민 끝에 정당한 무력 사용을 허용하게 되고 결국 종교 개혁은 종교 전쟁으로 비화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자, 1532년 뉘렌베르크에서 다시 황제는 루터파와 화해를 맺게 되는데, 왜냐? 오스만 투르크가 다시 한번 비엔나를 공격하는 재위협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러면서 루터파 전도하는 건 안 돼, 전파는 안 돼. 전파의 자유는 없지만 신앙의 자유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루터파는 오스만에 맞서서 황제 지원을 약속하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루터파 개신교는 또 신성도마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카를 5세와 슐레이만, 바로 기독교 세계의 수장인 카를,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수장인 슐레이만 간의 이 지속적인 대치 상황, 대치 국면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신교 확산에 아주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카를은 독일 북부 전역, 심지어 북유럽에까지 개신교가 확산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슬람의 침공이 당시 생존 위기, 박멸 위기에 놓였던 이 개신교도의 참극을 피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기도 하죠. 자, 이런 가운데 1546년 자, 오스만 침공이 잦아들고 카를 5세가 이제 16년 만에 다시 독일로 오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자, 숙적인 루터가 1546년에 죽죠. 그리고 헨리 8세, 영국의 헨리 8세, 프랑스와 1세가 모두 1547년에 차례로 사망하면서 카를 5세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슐레이만과 화해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 그러면서 그간 미뤄뒀던 독일 내의 개신교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루터파 신교도 제후들은 슈말칼텐 동맹으로 대항하지만 역부족이죠. 여기에는 또 작센 공작이었던 개신교도 모리츠의 배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1547년 마침내 카를은 비텐베르크로 진격해서 루터의 무덤 위에서 승리를 선포하죠. 당시 이 황제의 신하들은 이 루터의 무덤을 파헤쳐서 유골을 불태울 것을 권고하죠. 하지만 황제는 이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자와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다. 전 독일은 가톨릭으로 이렇게 통일되는 듯 싶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반전, 이 모리츠의 2차 배신이 이루어집니다. 자, 1552년 이 모리츠는요, 프랑스의 앙리 2세와 비밀 협정을 맺고 당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쉬고 있던 황제 카를 5세를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를 5세는 간신히 도망하면서 결국 동생 페르디난드에게 상황을 맡기죠. 그리고 페르디난드는 루터파의 신앙을 인정하는 파사우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카를 5세는 이후 독일에 다시는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다 온건했던 동생 페르디난드가 형이 취했던 이 강경책을 뒤수습하면서 마침내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결정은 뭐냐? 바로 영주의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다. 이러면서 자, 개신교 지역은 용인하되 더 이상의 확산은 금지시키려는 의도 가운데 화해가 맺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절망한 카를 5세는요, 황제에서 자진해서 내려와서 유스테 수도원에 은거한 후 3년 후 그는 개신교의 광범위한 확산을 멀찌감치 지켜보다가 결국 말라리아로 죽게 되죠. 자, 1555년에 있었던 이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적 이 화해는 바로 항구적인 이 평화로 가는 데는 요원했다. 왜냐? 이 자체 내에 많은 갈등을 근본적인 그 결함을 안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아니고 그 제후에게만 허락했던 거예요. 바로 영주의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인 것이다. 그리고 루터파만 인정한 거예요. 그 이후에 등장한 칼뱅파, 바로 장 칼뱅을 따르는 칼뱅파는 여기에서도 제외되었다. 그리고 신교도가 우세한 지역에서는 가톨릭 교도가 공존할 수 있었지만 이 가톨릭 도시에서는 신교도가 철저하게 박해되고 추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페르디난드 1세 같은 경우는 당시 자신의 영토가 헝가리 수호를 위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이제 바로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스만과의 전쟁에서 이 독일 제후들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종교 문제에서는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펴게 돼요. 하지만 그의 후계자들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완고하게 박멸하고 대처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한 세대 후 30년 전쟁으로 비화되면서 유럽 전역이 이제 거의 1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세계전쟁으로 비화된다. 그 30년 전쟁 이후 그 전장이 되었던 독일은요, 결국 큰 피해, 국토가 황폐화되고 인구가 3분의 2로 급감하게 되죠. 이게 이제 잘 마무리되면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결국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북독일에서는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황제라는 지위는 명목상의 직위로 전락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마르틴 루터에 대한 총 4번의 영상, 마지막 영상으로서 루터가 했던 이 종교개혁의 상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 당시 국제 정세 환경에서 좀 살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